중국이라는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은 미국이 저렇게 고관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게 결국은 미국만큼의 엄청난 구매력을 지닌 시장을 다른 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자국 시장을 문을 열지 않으면은 앞으로 전 세계가 상당히 좀 힘들겠다. Chinese industries and companies are booming, and they are not just imitating; they are also innovating. So how do we understand the complexities of the Chinese economy? So this is how I joke with half joke, I'd say, with a fair degree of seriousness. 물론 이제 딥시크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중국의 그런 역량,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결핍을 극복하는 이제 그런 역량 같은 것이 상당히 강조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AI 개발자들 사진을 찍어보면은 전부 다 중국 사람 같이 생긴 분들이 하고 있다. 다 AI 개발자들은 다 중국 계통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과거의 어떤 사회주의적 시스템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자본주의화되고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한 기간이 분명히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중국이 결국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과학기술적으로 뛰어나게 되고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의 어떤 중국 정부의 정책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면서 이게 하고 있는 건지. 요즘에 중국 가면 다들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알던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마치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중국과 정면으로 경쟁을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제 요즘에는 소비재조차도 중국이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은 중국이 문제가 많아 라는 측면보다는 우리보다 너무 빨리 앞서가고 있는 그런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 착잡함, 이런 것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류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딥시크 모먼트로 얘기되는 중국의 엄청난 그런 어떤 혁신, 특히 AI 분야에서 아주 프론티어를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어떤 기술 혁신, AI 강국의 면모, 이런 거는 어떤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단지 어떤 중국 정부의 어떤 막대한 지원, 산업정책, 이것만으로 설명하는 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요. AI 그 딥시크 모먼트와 관련해서 이제 AI 경쟁력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딥시크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중국의 그런 역량,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결핍을 극복하는 이제 그런 역량 같은 것이 상당히 강조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AI 개발자들 사진을 찍어보면은 전부 다 중국 사람 같이 생긴 분들이 하고 있다. 다 AI 개발자들은 다 중국 계통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사실 그 과거의 어떤 사회주의적 시스템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자본주의화되고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한 이런 기간이 분명히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중국의 그런 어떤 저력, 그 많은 인구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나 한국이 상당히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그런 히스토리를 보면, 중국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 자체가 잘못된 기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중국이 결국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과학기술적으로 뛰어나게 되고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의 어떤 중국 정부의 정책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면서 이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중국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를 정말 도와주고 있는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동전 이후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어찌 보면은 이제 중동전의 가운데에서
적어도 이제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 어떤 압박적인 통상 정책 하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란과 미국 간의 이제 전쟁을 통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신중한 모습을 보인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뭐 전면적인 양극화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중동 질서를 개편하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약간 도박적인 그런 그 모험이 과연 이게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신뢰의 가치 사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떤 그런 국제 정치적인 관점이나 어떤 뭐 자유 진영이냐 아니냐, 서방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얼터너티브가 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한국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처럼 이렇게 제조업 전반적인 어떤 가치 사슬을 다 보유하고 있는, 물론 이제 그 뭐 희토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거의 제조업의 그런 거의 전 가치 사슬에 있어서 그 상당한 그런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면 한국이 항상 그 부분에서 선택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저희한테 굉장히 상당한 시간을 벌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준다는 표현을 제가 이제 쓰는 것은 결국은 한국도 제조업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로 계속해서 영속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선진국화되면서 제조업의 비중이 줄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의 자연스러운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타격도 받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겪어 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조업의 비중이 줄면서 다른 어떤 그런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들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는 게 한국의 이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준비가 채 되기 전에 어찌 보면 저희가 충분한 노력이 기울여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부상이 굉장히 빨랐던 거죠. 그런 이런 빠른 부상에서 어찌 보면은 그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이런 미중 대결이 그 순수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줬다. 그렇지만 시간을 벌어줬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한국이 그런 제조업 중심 국가로서 제조업만을 붙잡고 사는 나라로서 계속 영속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벌어준 시간 동안 우리의 역할을 그런 기회를 찾아 나서면서 동시에 그런 변화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다는 건 이제 답이 없다는 뜻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사실 우리가 이 뭐 국제 무역에서 선진국과 선진국 간에 서로 그 비교 우위가 달라서 무역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선진국 간의 무역이 더 이제 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한국과 중국 간에 분명히 공생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런 국제 정세나 이런 가운데에서 약간은 억지로 디커플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한국에게 있어서도 기회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거를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그 기회들 특히나 아까 소비재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떤 그런 그 블록화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계가 없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만들어낼 그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중국의 그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닥터 류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중국의 오버 커패시티 문제가 사실은 의도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도 동시에 의도된 게 아니라면 중국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칠 의사가 있느냐?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 오버 커패시티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동아시아 국가로서 약간은 동감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게 한국 사람들도 약간은 좀 중상주의적이라고 할까요? 이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해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 분들도 그런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정도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정말 고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가라는 거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이런 이 변화 내지는 그런 진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complexity of the Chinese economy. On the one hand, there are structural challenges within the Chinese economy, and on the other hand, we also see strategic sectors, especially on high tech, and high tech from AI to biotech in particular. Chinese industries and companies are booming, and they are not just imitating; they are also innovating. So how do we understand the complexities of the Chinese economy? So this is how I joke with half joke, I'd say, with a fair degree of seriousness. I describe the Chinese economy like using paintings, right? It used to be the case that the Chinese economy is like Monet, it's like an impressionist painting. It looks beautiful from afar, but if up close, it looks like there are a lot of harsh strokes and hard to understand. And then now the Chinese economy, I tend to think about it as a Jackson Pollock. It looks very broad stroke from afar and also looks very broad stroke and messy up front. So, but the Jackson Pollock has a market, and the market seemingly can also be only one way, going up. And this is also why the Chinese economy, the economic growth target, is lowered slowly, not necessarily too much, 4.5 to 5%. And this explains to the nature of the resilience of the Chinese economy,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pursuit of self-sufficiency. And this is not a strategy that President Xi Jinping, he himself invented. A lot of the focu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on indigenous innovation, the policies have already been set before President Xi Jinping came to power, especially during the Hu Jintao era. And here, where the innovation comes from is really the hard question. And the innovation primarily comes from not state-owned enterprises, but China's private sector. So here, there is this saying from former Chinese premier talking about China's the private sector, saying that he uses 5 numbers to describe it: 5, 6, 7, 9, meaning China's private sector contributed to about 50% and higher in terms of tax revenue, and 60% and higher of GDP, and 70%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80% and higher of urban employment. And then 90% of the Chinese companies are private companies. So this is the nature, this is the complexity of the Chinese economy. But at the aggregate level, what constrained China for achieving further growth, especially if we measure growth in terms of total factor of productivity, TFP growth, right? The constraints is not about the lack of dynamism in the innovative or private sector. The dragger is really in the structural challenges that cannot be easily resolved. And a lot of this comes from domestic debt issue that has a lot to do with the property sector slowdown, and it has a lot to do with demand. And demand comes from not just rising trade barriers, but also relatively weak domestic household consumption. But demographics also constrain to what extent China's labor premium can continue to be fed into China's innovation sector. It used to be the case that China's massive urban, rural migrant workers contributed to China's rapid rise. And now the government is basically counting on China's massive army of engineers to contribute to China's technological innovation, especially the self-sufficiency drive. With a shrinking population, with the one-child generation,
being able to afford lying flat, being able to afford to choose to not compete in this highly competitive professional environment, that bet on innovation is very risky. And then finally, the decoupling or de-risking aspect of it is really the bet is really about China can endure foreign containment, especially technological blockade. And don't get me wrong, when China was when the PRC was first established, it was established under a much harsher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even in extreme isolation, the Chinese were able to detonate atomic bomb and a hydrogen bomb. And there is no reason to not believe that China today can break out American technological blockade. But the cost is tremendously higher when the government revenue goes down and when GDP growth slows down. I've explained this in my March Foreign Affairs essay, the argument that I made back then and that I still hold now, which is a more reckless America, a less predictable America, hurt China more than giving China a strategic win. It's very easy to interpret the U.S.-China competition from Washington, D.C. as a zero-sum game. The idea that when America make a mistake in one area, China must win over there. When America gets bogged down in one area, China must make a strategic adventure somewhere else. And that kind of calculation is not how Beijing views the world. Beijing doesn't view the world through pure ideological lens, through friends or foes. Instead, what Beijing really cares about is stability, domestic stability and international stability. Beijing's continued growth and its pursuit of self-sufficiency cannot not have stability because the global distribution of talent, the global distribution of supply chains, and even the fact that China wanted to weaponize its dominance in supply chain is based upon a globalized system. So from that point of view, destabilizing global system hurt China more than giving China any strategic gain. 예, 두 분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요 최근에 읽은 페이퍼 중에서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거 하나 좀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왜 중국이 저렇게 무역 흑자가 많느냐, 대세계 무역 흑자가 많냐 얘기할 때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국내에서 너무 투자는 적게 하고 저축만 많이 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더 마이크로한 레벨에서 봤을 때 중국이 투자를 저렇게 하는 나라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좀 더 마이크로한 레벨에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억에 남았던 게 이런 겁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성비 불균형이 상당히 커서 남자들이 여성과 결혼하는 게 너무 힘든 결혼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여성한테 결혼하자고 얘기하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는 자산이 많어. 저축해둔 게 많으니까 나한테 와줘. 라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한 자녀 낳기 하면서 점점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나중에 노후를 생각해 봤을 때 나를 챙겨줄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노후를 생각해서 저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적 저축 가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투자를 적게 해서가 아니라 투자보다도 훨씬 저축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류 박사님 얘기하면서 들은 것도 아니 임금 상승이라는 전공법을 택할 것이지 왜 다른 걸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중국 내부의 문제니까 제가 섣불리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여하튼 중국이라는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은 미국이 저렇게 보호주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고관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게 결국은 미국만큼의 엄청난 구매력을 지닌 시장을 다른 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자국 시장을 문을 열지 않으면은 앞으로 전 세계가 상당히 좀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제 딸이 얼마 전에 상해를 갔다 왔습니다. 상해를 갔다 와서 차지라고 하는 그 차로 상당히 유명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 뭐 한국에도 이미 이제 강남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놀랐던 거는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련돼 있어요. 요즘에 중국 가면 다들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알던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마치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중국과 정면으로 경쟁을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제 요즘에는 소비재조차도 중국이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한국이 못 만들어서 팔지 못하는 것,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워낙 뛰어난 중국이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 보이는 거지만 좀 더 시야를 넓게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고른 제조업을 갖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반도체, 어떤 LNG선, 그 유조선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못지않게 한국도 상당히 강한 나라다. 너무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되 너무 과도한 불안감,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희망 섞인 말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